안녕하세요. IM증권 투자전략부 김명실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 채권 전망과 관련한 제목을 정책의 힘과 한계 그리고 채권금리의 요동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선정해봤는데요. 뒤에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연히 국내 채권 시장도 여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런 영향들이 내년도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채권 시장 플로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머리부터 봐주시면 내년도 국내 채권 시장의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을 강도에 따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국내 채권 시장의 강세 요인은 크게는 수급적 요인과 두 번째는 펀더멘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달에 국내 채권 시장은 WGBI에 드디어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실질적인 편입 시기는 내년 11월부터 추정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전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국내 채권 시장은 수급적 환경이 굉장히 국내 채권 금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한국의 경기 둔화 같은 부분들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폭들을 키워가면서 국내 채권 금리의 레벨 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세 요인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 같은 수급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내부적인 수급 재료는 좋지만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은 대선 후보의 선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재정 확대 가능성, 결국에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장기채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유발하면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키워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 내부의 일이 아니라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장기물 금리의 상승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입니다. 지금 11월 초 대선 결과를 앞두고 어떤 후보가 대선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재확대 가능성들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들은 국내 채권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몇 가지 요인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키차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지금 10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 결론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텐트럼 우려 재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전후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확대되는 움직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지금 주요 이제 베팅 사이트라든지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3번을 봐주시면 미국 국채 금리, 특히나 장기채 금리를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를 시켜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황색 라인인 기간 프리미엄의 확대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보다는 기간 프리미엄, 특히나 수급과 같은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미국 장기채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은 국내 장기 금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적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국내 장기물도 상승의 압력들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키차트 두 번째를 봐주시면 국고채 금리의 하락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WGBI의 편입과 관련된 수급적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채권 시장은 내년도 11월 달부터 WGBI에 편입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 국내보다 먼저 WGBI에 편입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개월 전부터 사전적인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비록 편입은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지만 적어도 올해 2분기부터는 외국인들의 WGBI에 관련된 자금들이 먼저 선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채권 시장에서 관련 자금들은 대부분 초장기 구간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채권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수급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국내 초장기물에 대한 매집이 진행되면서 초장기물 금리가 특정 부분 혜택을 받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3년, 10년, 30년과 같은 마이너스 스프레드의 역전폭을 확대시킬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경기의 워스트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분기 국내 GDP가 전기비 0.1%로 발표가 되면서 소위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주요 부진 이유로는 이제 민간 소비 악화와 설비 투자 부진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비단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국내 펀더멘털의 상황들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2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존의 5월달 경기 전망치와 8월달 경기 전망치를 비교했습니다. 5월달 대비 8월달 전망치가 부진했던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전망 오류가 발생을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상보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서 민간 소비와 이런 투자와 관련된 품목들은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부진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출 같은 경우도 피크아웃 가능성들이 점진적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올해는 수출 주도의 경기 성장이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상방을 지지했다면 내년도부터는 수출까지도 피크아웃에 대한 경로를 겪기 시작하면서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림 3번을 봐주시면 내년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10월달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에 추가적인 인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는 저희는 2.25%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수반된다면 당연히 국고채 금리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연동되면서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화정책에 훨씬 더 영향이 큰 단기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추어서 금리의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욱더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도 국고채 시장의 주요 특징들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 2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이 올해 대비 순전 기준으로는 대략 한 34조 원 정도 증가한다라는 계획 소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도 외평채 발행 한도가 20조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외평채 신규 발행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국고채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 관련 물량들이 신규로 대략 54조 정도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대비 늘어난 이런 신규 공급을 얼마나 수요 측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WGBI 추정 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1월 달부터 분기별로 WGBI 자금이 적게는 75조 원에서 많게는 90조 원 정도 연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11월 달부터 첫 분기 자금이 집행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18조 원에서 23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들이 순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도 추정해봤습니다. 과거 말레이시아라든지 먼저 선제적으로 WGBI 편입된 국가들의 사전 유입 자금들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 정도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들도 대략 10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공급으로 54조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신규 수요로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액이 올해 대비 한 33조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20조 원에 대한 그런 빈 공간들을 어느 정도 자금들이 채워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은 올해와 다르게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라는 큰 재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채권 매수 자금들은 평년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요 유입까지 고려를 한다면 내년도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간 펀더멘털 차이점에 분명히 존재함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와의 상관성도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림 3번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국내 10년물 국고채금리의 상관관계를 이제 연도별로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항상 미국 국채금리에 국내 채권 시장이 연동되었던 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좀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미국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국내 채권 금리의 연동성들이 과거 대비 커지는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펀더멘털 차별화가 이끄는 통화정책적 차별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상관관계의 높아진 상관관계의 흐름들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2020년도 이전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 적어도 작년만큼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깨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국가 간 펀더멘털 흐름에 따라서 국고채 금리의 방향성들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서 몇 가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몇 가지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WGBI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11월 달부터 국내 채권 시장은 WGBI 인덱스에 편입이 됩니다. 가장 궁금한 건 WGBI 편입 비중일 것 같고요. 현재 한국 국고채 시장은 2.22%의 비중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순서를 세워봤을 때 지수 내에서 9번째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2.22%라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국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WGBI 추정 자금이 대략 2.5조에서 3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의 유입 규모는 대략 56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대략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입 종목입니다. 지금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62개 종목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WGBI 같은 경우는 지수 듀레이션 비중이 아니라 국내 채권 시장의 발행 잔액 비중으로 채권의 매수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 시장의 만기별 비중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 예상되는 11월 달 국고채 만기 발행 잔액을 예상을 해보면 그림 9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장기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도에 WGBI 관련된 자금들이 유입된다면 주로 20, 30년 구간들의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매수가 몰릴 예정이라서 해당 구간에 대한 수혜가 특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원화 채권 시장의 비중 자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24% 정도입니다. 지금 내년도 11월 달부터 약 1년간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배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현재 24%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입 종목의 세부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발행 잔액을 추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반으로 외국인들의 매입 대상 금액들을 조금 산출해 봤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초장기물 위주로 외국인들의 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전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편입 직후에도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가격 차별화가 예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구간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의 하락폭 자체가 커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 매입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내보다 먼저 WGBI에 편입된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사례들을 들고 왔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 달에 WGBI에 편입이 됐지만 지수 편입 직전 4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조금 독보적으로 증가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0월 달부터 WGBI 지수에 편입이 됐지만 7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의 사전적 유입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됐었다는 점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지수 편입은 11월 달이지만 한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외국인들의 사전 유입이 먼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한 4%에서 7%, 6%에 가까운 금액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내년도 국고채 수급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10년, 30년 초장기 스프레드는 지금 과도하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30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20bp대까지 역전폭을 넓혔던 그런 상황들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내년도에도 외국인들이 30년물 위주로 적극적인 매수가 진행된다면 이런 10년물, 30년물의 역전 현상들이 장기간 고착화될 가능성들도 내년도 채권 시장에 나타날 주요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국내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국내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정보 지출과 수출에서도 지금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민간 소비는 당연히 고금리 상황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년도도 드라마틱한 개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정부 지출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대비 대략 한 3.2%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측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예산의 증가율 대비해서는 여전히 언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여력 자체도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예산 배정안 그림 24번을 보시면 내년도 정부의 예산 분야별 증가 수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보 지출을 견인할 수 있는 SOC라든지 R&D 지출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복지나 교육 지출 같은 이제 정부의 GDP 증대 효과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 예산 지출이 크게 배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혜택이 늘어난 만큼 저축만 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케이스가 크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구조상 소비 증대 효과는 예년 대비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민간 소비가 낮아지는 부분들은 현저히 확고해진 가운데 내년 성장률 둔화로 재정 지출을 조금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억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내년도 국내 GDP에 부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정부 내에서의 가용 자본 역시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림 27번을 봐주시면 연도별 세계 잉여금을 봐주시면 23년도 9.1조 원에서 24년도 2.7조 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내년도 정부의 재원 자체도 국채 발행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세수 펑크가 30조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도 기업의 법인세 개선이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면 내년도의 정부 지출 여력 자체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경 같은 특이 케이스가 올해와 이어서 내년도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지출 축소는 내년도 국내 펀더멘털에 부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수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런 기저 효과는 지금 4분기를 시작으로 축소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사이클, 특히나 지금 미국에 대한 국내 수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올해보다 둔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의 상승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수출 증가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글로벌 PMI 역시나 지금 3개월 연속 기준선 5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수출에 대해서의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들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10%의 보편 관세가 국내에도 당연히 부과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 수출 가격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올해 대비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경기 사이클이 위축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국내 펀더멘털은 올해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1%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망의 일정 부분에서의 미스가 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내 성장률은 정말 잘 나와야 2%, 오히려 2%를 하회하면서 기준금리의 인하 사이클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의 하향 조정 전망, 그리고 물가의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출 같은 부가적인 재료의 부재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내년 1분기부터 다시 재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국내 최종 정책금리는 2.25%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2%까지도 기준금리를 낮춰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고채 시장, 특히나 단기물의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 달, 12월 달 FOMC가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B컵보다는 25bp씩 순차적인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와 다르게 미국의 펀더멘털은 현재 고용이라든지 소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 랜딩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연내 추가 50bp 그리고 내년도 100bp 정도 인하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런 인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련된 후보의 당선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확대 그리고 트럼프 텐트럼,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발 재정 확대 가능성,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들이 프라이싱되면서 장기금을 금리의 주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도 케이스를 보면 트럼프 관련된 이런 재정 확대의 우려가 작용을 했을 때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장기물 금리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장기물 금리의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적어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3개월 정도는 장기물 관련해서의 두레이션 확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장기물도 이에 연동되면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트레이딩을 할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채권 시장의 금리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미국 장기물 금리가 흔들린다면 국내 채권 시장도 적어도 1분기까지는 장기물 위주로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재료만 놓고 보면 국고채 금리의 추세적 상승 재료는 전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다르게 국내는 수급적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록 국고채 발행이 올해 대비 늘어나지만 이제 WGB에 관련된 우호적인 수급들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관련된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장기물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지만 상승 압력의 기간 자체가 길어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레벨대 기준으로는 올해 국고채 3년은 2.9%, 10년 같은 경우는 3.10%를 여전히 매수 구간이라는 판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채 금리의 전망 추이는 그림 60번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국내랑은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진 점은 펀더멘털에 대한 하강 강도가 국내 대비 낮다는 점, 두 번째로는 국내와 다르게 재정 확대 가능성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장기물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남은 기간 50bp 그리고 내년도 100bp 정도가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 기준 3.3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물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에 대한 둔화 강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재정 확대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국내 대비해서는 장기물의 금리 하락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국채와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전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발간된 2025년도 채권 전망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